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자칫 방심했다가는 살이 붓기 딱 좋은 날들입니다. 맛있는 건 너무 많고요. 활동량은 줄고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모르바디와 함께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가볍게 만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하는 분을 만날 시간인데 토커분들의 눈이 지금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요. 마치 천사를 본 것 같은 네? 천사를 찾아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분이죠. 가수 김지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섹시한 모습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만 느슨해지면 10kg가 훅 찌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큰 맘 먹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66만 넘지 말자. 예,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유지를 지금 이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오늘 그 노하우를 저희에게 좀 다 전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저만의 관리 비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아모르바디 오늘의 화두를 공개할 시간인데 제가 이 노래를 힌트로 드릴게요. 이게 과연 어떤 건지 화두를 좀 여러분들 다들 맞춰보시기 바라면서 갑니다. 오, 허니, 허니, 베이비,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오늘의 화두, 뭘 것 같으세요? 근데 뭔가 허니라고 하니까 날 유혹하는 뭔가 그런 거. 아, 유혹? 후회 뭐 이런 거 막 후회하지 않지 뭐 그치, 이런데 가사에. 뭐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꽤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맛있는 음식에 끌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그런데 이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풍미 가득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건강에 괜찮을까?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맞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 바로 입에 달면 몸에도 달까? 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늘 먹을 때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에 달면 몸에도 단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입에 달달하는 건 그건 당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몸에도 들어가도 당이 당분이니까. 당이니까. 최대의 고민이죠, 사실. 맛있는 게 눈앞에 있으면 그냥 먹을까 하다가 정신줄을 부여잡고 몸 생각을 해야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죠, 이제. 예. 맞아요.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현대인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맛있고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의 유혹에 빠졌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요. 그리고 늘어난 살 때문에 또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남궁민 칼럼니스트께서 먹는 것에 진심이었던 조선 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조선 왕들의 수명과 먹는 것 사이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왕부터 한번 보시죠. 누구죠? 누구죠?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습니다. 바로 조선 7대 왕 세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본 그 유명한 왕인데요. 실제로 세조는 살집이 굉장히 있어서 푸근한 그런 인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진속 세조는 53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요, 다름 아닌 심각한 피부병이었는데요. 온몸을 뒤덮고 이렇게 썩어가는 심각한 피부 질환을 겪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그가 죽인 조카 단종의 어머니가 내린 저주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횡행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이 왕도 한번 볼까요? 세종. 모두가 아실 만한 왕의 어진이죠. 세종 역시
2살에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질환을 앓으셨는데요. 당뇨, 눈병, 척추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요. 말년에는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 중에서 세종만 이런 질환을 앓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의 대부분이 당뇨, 울화병, 피부병, 특히 조선 왕들을 괴롭힌 게 종기를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48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왕이면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최상의 음식을 먹었을 텐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최상의 음식이 건강에는 복병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조선 왕들의 수라상을 한번 볼까요? 무척이야. 왕의 밥상은요. 기본 쌀밥과 국, 그리고 고기구이, 전, 나물, 김치, 장, 찜, 전골. 말하기도 힘듭니다. 네. 듣기만 해도 배불러요. 12가지 찬이 차려진 아주 푸짐한 12첩 반상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을 조선 왕들은 하루에 몇 끼 정도 먹었을까요? 새끼 먹어야겠죠. 사실.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기본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 7시 전에 첫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초조반이라고 해서 죽이랑 김치류를 먹고요. 오전 10시쯤에는 12첩 반상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낮것상이라고 해서 국수나 다과를 또 먹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 완전. 그리고 오후 5시에는요, 저녁으로 또 12첩 반상을 먹습니다. 잠들기 전에 약과나 식혜, 죽 등을 또 먹고요. 당뇨 안 걸릴 수가 없어. 아니, 식도염도 그리고 나고. 배도 장난 아니게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와. 이게 하루 종일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5번에 걸쳐서 밥, 떡, 국수, 식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이 단명의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한국인이 밥심의 민족이다. 일하려면은 우리는 밥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루 5끼는 이게 위가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과도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약 210g 기준 당의 함량이 대략 66에서 70g 정도인데요. 각설탕으로 따져보면 약 23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삼시세끼 쌀밥에 만약 소화시킨다고 탄산음료 한 캔을 또 마시게 되면 하루에 최소 각설탕 80개, 많으면 100개에 가까운 분량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 셈인 건데요. 그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만과 성인병 같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건강을 망친 경우는 서양에서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9세기 유럽으로 함께 떠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어떤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알아요. 음악가 아니어도 알겠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이발사 피가로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아마 어디선가 지금도 연주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오페라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이 남자. 조아키노 로시니입니다. 로시니는 일단 음악계에서 모차르트와 버금갈 정도로 천재 작곡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4살 때 첫 오페라를 발표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시작이었고요. 18살 때 공식 데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후 19년 동안 무려 39곡의 오페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로시니가 푹 빠져 있었던 건 음악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에 빠져 있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3번 울었다. 첫 번째는 오페라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파가니니의 연주에 감동했을 때.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3번째, 트러플을 가득 채운 칠면조 요리가 강물에 빠졌을 때다. 음식 좋아하셨구나. 이분이 음식에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이 주요 활동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어디로요? 음식은 프랑스야! 아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나는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직업을 알지 못한다.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본인만의 음식도 만들어서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현재도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시면 로시니가 이때 만든 음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 로시니가 개발한 음식인데요. 로시니가 개발한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바로 투르네도 로시니입니다. 보시면은 구운 빵 조각 위에 버터 그리고 구운 안심 스테이크와 그 위에 올라간 게 푸아그라입니다. 그리고 저 얇게 옆을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저거 보이시죠, 저거? 저 피클 아닙니다. 송로버섯입니다. 그리고 로시니 스타일의 칠면조 요리도 있습니다. 트러플과 베이컨, 와인을 가득 채운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디저트가 있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 일명 로시니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이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딸기 피레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섞어 만든 술과 당분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칵테일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달아. 1868년에는 대장염 수술 중 이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음식을 즐기실 때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막 떠올라요. 상상이 돼요. 너무 행복했을 텐데 결말은 너무 쓰잖아요. 그렇죠? 결말까지 달콤해야 되는데 쓰듯 쓴 결말을 맞이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고탄수화물 이 당분이 많은 디저트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이제 뭐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약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안 좋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네, 20세기 들어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아프게 하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음식이 독을 만든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네, 그 독의 정체를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어머. 네, 맛있는 음식들이 이런 독을 몸 곳곳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독의 정식 명칭은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GEs, 이른바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당독소. 네, 당독소는 마치 끈적한 슬라임처럼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 구조와 기능을 변형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비만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독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뭘 이렇게 먹어서 흡수를 하거나. 먹어서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당독소인데요. 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설탕 같은 당류인데요. 빵,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 다 좋아하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액 속 단백질이나 지방과 만나서 산화가 돼서 이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음식 자체에 있거나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독소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당이 열과 만나면요, 당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뭐 고기나 빵을 구울 때요. 와, 잘 구웠다 하면서 특유의 이 맛있는 갈색 빛이나 냄새가 나잖아요. 그 특유의 풍미를 내는 작용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네, 들어보셨죠? 20세기 후반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 당독소도 함께 생성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독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똑똑하게 우리가 음식을 좀 즐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안 좋다. 이건 뭐 들어서 대충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더 충격적인데요? 그 겉바속촉으로 참 맛있게 구운 그 돼지갈비에다가 갓 지은 그 쌀밥 딱 올려서 먹으면 이건 거의 뭐 죽음이잖아.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거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주의하라고. 당독소, 다 당독소. 그게 다 당독소 조합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몸에 당독소가 많아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독소가 우리 몸 곳곳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의 단백질, 그리고 관절 이런 곳에 붙을 수가 있고요. 심하면 혈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어디든 침투할 수 있으니까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혹은 질환을 더 키우기도 하는데요. 당독소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은 물론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잇몸병, 탈모, 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 치아 손상은 물론 관절 염증, 그리고 우리의 고민인 비만에도 당독소가 얽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닭가슴살, 달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당독소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닭가슴살, 달걀 노른자, 연어, 두부 등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도 불에 굽잖아요. 그러면 당독소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사실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 있는 한 장면을 사파로 그린 겁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으로 상인인 아버지 그리고 삼촌을 따라서 유럽은 물론이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를 거쳐서 무려 25년이나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7년을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가 통치하는 원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이 바로 13세기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 쿠빌라이 칸입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데요. 원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원나라는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정복한 땅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인데요. 특히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동방견물록에 따르면요, 쿠빌라이 칸의 궁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하다. 특히 접견실에서는 6,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을 정도였다 라고 해서 엄청난 크기를 짐작해 하는 거죠. 그런 동방견물록에서도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쿠빌라이 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칸은 신장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이며 보기 좋게 살이 올랐지만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칸의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인데요. 말년의 쿠빌라이 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모습과 같나요? 어떨까요? 다른 분이신데.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쿠빌라이 칸은 점점 살이 쪘고요. 말년에는요, 병적인 비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쿠빌라이 칸이 먹은 원나라의 궁중 음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유목민이었던 몽골족의 전통 식단은 주로 삶은 양고기와 같은 담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생활이 원나라를 세우고 중국에 정착한 뒤에 바뀝니다. 물고기를 손질해서 밀가루를 뿌리고 달군 기름에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기는 요리. 닭을 바싹 구워서 설탕이 들어간 소스를 곁들인 바리다라는 요리도 있었다고 하고요. 양념치킨 아니야? 왕의 식단은 더욱더 기름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변하게 된 거죠. 이런 식단도 문제인데요. 쿠빌라이 칸이 아내와 태자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게 과음, 폭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요. 결국엔 병적인 비만과 만성 염증, 그리고 다양한 대사 질환, 그리고 통풍까지 찾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물리치고 통치하면서도 당장 자기 당독소라는 내 몸에 있는 적한테는 진짜 꼼짝없이 당한 거네요. 맞아요. 듣다 보니까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즐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만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당독소가 비만을 부르는 뭔가 원인을 작용을 하기도 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독소의 진짜 무서운 점. 자꾸만 음식을 끌리게 만들어서 살이 찌는 원인이 바로 당독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엔 식욕과 관련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렙틴은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이 그렐린은 배고파, 뭔가 먹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 적당히 먹고 또 배부르면 그만 먹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당독소가 몸에 많아지잖아요. 렙틴의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고, 또 그렐린의 신호가 잘못 작동해서 자주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면요, 과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당독소가 쌓이는 가장 좋은 저장 창고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배인가요? 네, 바로 내장지방, 뱃살입니다. 당독소는 내장지방에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장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이 있다면 당독소로 가득 찬 건강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볼록한 뱃살이 네. 어쩌면 당독소 덩어리일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쩐지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면서 유독 배만 살이 찌고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진짜 안 빠져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당독소가 쌓여서 그러는 거라니까 관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들 건강에 관심이 이제 많아지면서 당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특히 당 섭취를 줄여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인데요. 설탕세. 나 솔로세인 줄 알았어. 처음 들었다, 설탕세를. 설탕세는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비만 등 건강상의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식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여러 당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탕이라서 설탕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설탕의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었죠. 60년대 최고의 명절 선물 하면은 설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60년대에는 생활 필수품이 인기였고요. 이 가운데 설탕은 물자가 부족했던 60년대 최고급 선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입에서도 달고 몸에서도 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설탕물을 한 잔 타서 내어드리는 맞아, 있었어. 귀한 맞아. 음료였어요. 그런데 이게 겨우 조금 지난 20세기, 21세기 들면서 인식이 확 변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비만이 늘어나면서 설탕은 이번에는 죽음의 가루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오늘 설탕을 먹으면 말씀하신 몸속에서 당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설탕 사용에 뭔가 제약을 걸어야겠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너무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미 7월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베트남도 2027년부터 설탕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문제가 소아청소년 비만을 이제는 정말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비만이 하나의 질병이 되면서 분명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입에 단 음식을 하루에 한두 번은 참아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내 몸을 돌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입에서 달면 몸에도 달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당독소에 맞설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김지연 씨, 우리 김지연 씨는 왠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제가 10kg를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진짜 힘들거든요. 좋습니다. 아모르바디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우리 김지연 씨의 건강 철학 하나씩 알아보시죠. 어머. 명상하시는 거예요? 명사인 것 같은데요? 저 명상을 매일 하세요? 네네네. 아침마다? 네. 우와.
가끔 저러면서 좋을 때도 있어요. 명상하는 김에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하고 있어요. 그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 밤새 굳어있던 몸도 좀 편안해지고 근육을 깨워주는 스트레칭이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 토마토, 라이코펜. 몸에 진짜 좋죠. 지금 샌드위치 만들어요. 남편이 아침을 꼭 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려고요. 이 빵 끝에가 당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주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거뭇거뭇한 네, 딱 당독소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양상추 너무 좋죠. 오, 토마토. 오늘도 샌드위치네? 나는 커피 한 잔 먹어봐. 건강한 맛이야.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당독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독소라는 게 사람 몸에 이렇게 붙어서 끈적하게 붙어서 안 떨어진대요. 간헐적 단식이 당독소를 빼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워낙 관리를 잘해요. 좀 따라만 해도 좀 이렇게 좀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한 5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서 저도 꾸준히 좀 관리 좀 더 해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드시는데? 뭘까요? 이건 뭐예요? 뭘까요? 파비플로라예요. 파비플로라? 음식을 먹으면 차곡차곡 몸에 쌓여서 살이 찐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운동으로도 안 빠진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파비플로라가 당독소를 녹이고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먹고 있어요. 김지연 씨의 일상을 살펴봤는데 당독소 관리를 아주 야무지게 하고 계세요. 특히 음식을 만들 때도 신경을 굉장히 쓰시네요. 그렇죠. 남편도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중년이니까 뱃살 고민이 이제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먹는 건 이제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리고 이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당독소도 많은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요도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살을 뺐다고 또 방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요요가 방심할 오거든요. 수가 또. 그런데 당독소를 빼기 위해서 지금 챙겨 드시는 게 있네요, 보니까. 네. 파비플로라라고. 파비플로라입니다. 네. 당독소 관리와 뱃살 감소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 들어봐요. 파비플로라. 사실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뭐예요? 파비플로라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데 외국에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강과 식물인데 보랏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흑생강 아니면 태국 인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삼. 특히 태국 왕실에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치유식물로 삼고 있고요. 무려 1000년간 식재료 그리고 약재로 활용된 약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태국에서는요 건강 그리고 활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약초로 꼽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태국에서는 무에타이 전사들이 시합 전에 이 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비플로라를 차로 달여 마셨고요. 또 먹고 나면 몸이 덜 지치고 추위에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선 파비플로라가 당독소 형성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태국 인삼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이 파비플로라가 어떻게 당독소를 억제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몸의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백색 지방 그리고 갈색 지방 들어보셨나요? 네. 이 백색 지방은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에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 몸의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방. 반면에 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쓰는 지방이에요.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세포 안에는 Uncoupling Protein 1이라고 하는 UC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은데요. 이 UCP1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을 태워 열을 막 소모시킵니다. 즉 갈색 지방은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고 이 당독소가 붙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시킬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갈색 지방 속에 UCP1 활성을 억제했을 때 이 열 생산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과식 없이 비만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인지 우리 몸의 백색 지방보다 이 갈색 지방이 많으면서 UCP1 단백질을 잘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얘기네요. 곰이나 다람쥐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에요. 이 동물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그 긴 기간 체온을 잘 유지하잖아요. 이건 지방 속에 있는 갈색 지방과 UCP1 단백질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미 저장된 그 지방들을 태워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UCP1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아기의 등에 갈색 지방 그리고 그 속에 UCP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체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작은 난로를 메고 태어난다 이런 표현도 생긴 거죠. 작은 난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 갈색 지방의 수와 부피가 줄어들어서 UCP1 활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갈색 지방의 열 발생 능력이 줄어들고요.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해서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백색 지방이 당독소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분해가 더 어려워지고 살이 계속 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갱년기 이후에 식단 조절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들도 자주 봤었는데 진짜 이건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비플로라가 갈색 지방 속에 있는 UCP1을 활성화시켜서 이 체내 당독소를 제거를 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파비플로라가 우리 몸에 이렇게 발열 스위치를 켜서 당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인체 모형 속 장기 당독소가 붙어 있습니다. 네, 당독소 노란색. 하늘에 봐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네, 손으로 이렇게 띄어도 잘 떨어지지 않은데요. 여기에 파비플로라를 더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막 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녹네요. 네, 이 파비플로라를 더하면 열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녹아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마치 드라이기가 찌든 때를 녹이듯 몸속에 쌓여있던 당독소를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파비플로라가 열 생성을 촉진해서 쉽게 살찌지 않고 지방을 잘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한 실험에서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에너지 소비율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파비플로라를 섭취했을 때 갈색 지방 속 UCP1 단백질의 활성이 무려 200% 증가하면서 당독소 또한 80%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김지훈 씨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드시고 계셨던 거네요. 자, 김지훈 씨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당독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다음 일상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운동 한번 해볼까? 배드민턴이다.
저 완전 온몸 운동이잖아요. 전신 운동. 표정은 거의 선수급인데요. 표정만. 자, 이제 잘 쳐봐. 자, 한 번 더. 저희 큰아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초급이죠. 네, 뭐. 아니, 그동안 배드민턴을 쳐볼까, 뭐를 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했는데 맨날 하려면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또 마음을 먹으면 날씨가 갑자기 더워요, 막. 그래서 이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해야겠다 싶기도 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 겸 와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실 때는 배드민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제 수고했어. 좀 쉬었다 하자. 실은 5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안 좋고 약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안 좋으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했어요. 맛있다. 운동 끝나고 시장 가셨어. 와, 이거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목소리 치니까 또. 자기 지금 배를 생각하고 다이어트 생각해야 돼. 야, 이거 먹자, 이거 좀. 이거, 일로 와봐. 안 돼. 나 요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빨리 먹고 가자, 이것 좀. 안 된다 그랬잖아. 에이.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야채 있네. 이거 버섯 느타리. 네, 느타리 버섯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알배추. 배추.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 샤브샤브 해 먹을 건데 그 소스 만드는 중이에요. 예전에 땅콩 소스, 뭐 칠리 소스 그런 것도 먹었었는데 거기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독소를 좀 피하려고 이젠 좀 심플하게 이렇게 먹게 돼요. 샤브샤브는 당독소가 낮아요. 네, 맞아요. 건강식. 되게 먹음직스럽게 드신다. 샤브샤브를 먹어야 이제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렇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네. 뭐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해도 너무 소식하고 대충 먹으면 나중에 이제 또 요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법을 바꿨잖아요. 똑같은 고기도 이렇게 삶아서 먹지 않고 구워서 먹으면 당 독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지금.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 먹을 게 또 하나 남았잖아. 자, 이것도 먹어줘야지. 제가 10kg를 빼고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파비프로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더라고요. 나이살이라는 거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파비플로라가 뱃살은 줄이고 당독소는 녹이고 지방은 태우는 데 도움을 준다니까 살찌는 걸 좀 막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식사 후에는 꼭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식단
비만까지 저희가 잘 봤고 근데 저는 조금 아쉽네요. 원래 저렇게 샤브샤브 먹으면 당연히 죽으려 죽으려 먹어야 돼. 저도 아니면, 좋아하는데 당독소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는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운동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젠 너무 격한 운동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굳지 않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가끔 남편이랑 이렇게만 하는데도 살이 빠져요. 네, 파비플로라 도움을 받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네,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내 몸에 갈색 지방이 열 생성을 잘해서 이 당독소의 축적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파비플로라가 열 생성을 촉진해서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마치 운동한 것과 같은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제 파비플로라 먹고 살이 이제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복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것도 파비플로라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복부에도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비만 또는 비만 전 단계인 성인 7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시킨 후에 이 혈청 중성지방 수치가 10% 감소를 하였고 또 내장 지방의 면적은 약 4제곱센티미터, 피하 지방도 약 12제곱센티미터, 총 지방 면적은 무려 16제곱센티미터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고지방 식단을 먹인 동물에게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지방 합성 유전자 발현이 억제됐고요. 지방 분해 촉진 효소의 활성은 높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중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지방세포 크기도 줄어들고 체중은 최대 23.4%, 체지방량도 최대 10.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파비플로라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먹인 쥐에게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8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당 수치와 인슐린 농도가 각각 18.7% 그리고 40% 감소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파비플로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이 파비플로라가 식욕을 억제하는데도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기능도 있는 건가요? 도움이 돼요? 어쩐지 이쯤 되면 식욕이 막 치솟아야 되는데 뭘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당독소가 있는 음식을 훨씬 덜 먹게 되고 살도 안 찌고 관리가 좀 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파비플로라와 함께하면 시너지를 내는 알파-CD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알파-CD, 정식 명칭은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인데요. 생소하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알파-CD의 분자 구조가 입구가 넓고 밑은 입구보다 좁은 깔때기, 그릇 모양이거든요. 외부는 수용성 성분과 결합을 잘하고 내부는 지용성 성분이랑 결합을 잘해서 내부에 이 지방을 담아가지고 배출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죠. 그래서 체내에 이 알파-CD가 들어오면 몸에 쌓인 지방과 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결합된 지방은 장에 흡수되지 않고요.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흡착한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지방을 얼마만큼 흡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알파-CD 1g이 9g의 지방을 흡착해 배출한다고 합니다. 지방 1g이 약 9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알파-CD 10g을 섭취했다고 하면 지방 90g을 배출하고 총 810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10칼로리. 그냥 그거 먹으면 그냥 줄넘기 2시간이랑 거의 같은 상쇄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알파-CD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면
알파시드랑 이 파비플로라를 함께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알파시디가 지방을 흡착한다고 했잖아요. 파비플로라는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성분이 함께 체지방을 잡아두고 태워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와, 네, 파비플로라를 좀 더 잘 섭취하려면 알파시디도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제대로 배웠네요. 예. 자, 김지연 씨의 당독소 막고 다이어트 돕는 아모르바디 철학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전에는 솔직히 다이어트를 잘못 알고 잘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김지연 씨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르바디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자,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 몸에 나쁜 거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그리고 알찬 정보, 건강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hannel A